자, 문제 읽어보실 때는 이 회사가 물론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라는 건 변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미리 봐두시는 게 도움이 돼요. 자, 제조업이다. 그다음에 법인인 거고요. 주식회사이고 도소매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무역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실 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반 기업이라고 한 경우하고 계산하는 게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 일단 중소 제조기업에 해당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요거 이유는 일단 문제 나오는 게 연결된 거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는 지금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라고 15점 나와 있죠. 그러면 3점짜리 5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3월 21일 SJ 컴퍼니에 외상매입금 1,1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영동물산으로부터 받은 약소금, 영동물산에서 받은 약소금이라 그랬고요. 600만 원을 SJ 컴퍼니에게 배서 양도하고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 외상매입금을 좀 결제하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1,100만 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근데 영동물산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거래했던 거래처는 SJ 컴퍼니죠. 즉 회사가 지금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회사 빼고. 왜 두 개가 나오느냐 하면 배서 양도했다는 뜻은 지금 우리가 발행해서 엄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로부터 받아갖고 갖고 있던 그 받으러옴을 지불수단으로 해서 배서 양도해서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급엄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죠? 받으러옴을 넘겨준 상태. 그래서 분계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분계하라는 뜻이죠. 차변에 지금 외상 매입금을 갖다가 1,100만 원 갚고 있는데 이 회사는 누구한테 지금 외상매입금 갚는 거예요? SJ 컴퍼니죠. 대변에다가는 대가로 뭘 줬어요? 받으러옴을 갖다가 줬다는 얘기고요. 금액은 얼마를 줬대요? 600만 원은 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보통 예금에서 줬다는 얘기죠. 보통 예금은 그럼 500만 원 되겠죠. 자, 받으러움의 배서 양도가 중요한 이유는 거래처 때문에 그래요. 거래처가 지금 여기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어디고 여기 SJ 컴퍼니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받으러움의 그 발행 회사는 여기 영동물산이 되겠죠. 거래처를 다르게 입력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답니다. 되셨지요? 그러면 입력 그대로 해보세요. 날짜는 3월 21일 날짜로요. 일반 전표 입력해서 3월 21일 하시고요. 차변에 지금 외상 매입금 갚는 거죠.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SJ 컴퍼니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1,1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받으러움을 넘겨줬죠. 받으러움은 어디 거? 영동이라고 했었죠. 영동물산 거를 갖다가 줬고요. 금액은 6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문제는 끝났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요. 두 번째 문제는 4월 30일.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막 정신없이 긴장하고 입력하다 보면요. 날짜를 안 바꿔. 날짜 안 바꾸면 무조건 틀려요. 자, 회사는 영업보호 직원들의 들에게 대해서 확정 급여형 DB에 가입하고 있으며 4월 불이백인 3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어요.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또 뭘 써셔야 됩니까? 확정 급여형이라고 그러면은 비용 이게 외부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계정 뭐라고 쓰는지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정 급여형일 때는 자산 처리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그 자산의 명칭을 퇴직급여라네.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쓰기로 했었죠. 3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대변에다가는
지금 보통예금에서 이체에 따랐으니까 보통예금에서 3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확정급여형은 지금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갖다 예치하면서 그 자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회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처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확정급여형이 아니라 확정기여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퇴직급여 처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세무 2급이기 때문에요. 퇴직급여 처리를 하더라도 부서가 공장, 생산직하고요. 관리직하고 나눠서 문제를 내요. 그러면 똑같은 퇴직급여를 처리하더라도 제조 또는 공장 거는 제조경비 500번대에서 선택하셔야 되고요. 퇴직급여를. 그다음에 영업부 또는 본사 거는 어디서 800번대로 선택을 해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이것도 그대로 한번 또 분기를 해볼까요? 날짜는 며칠이라 그랬죠? 날짜는 4월 30일이라 그랬으니까 4월 30일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에다가 퇴직 연금 운용자산 돼 있고요. 금액은 300만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줬다 그랬죠? 3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5월 10일 거래네요. 당사는 자금의 악화로 주요 매입 거래처라 그랬어요. 주요 매입 거래처인 상생유통에 대해서 외상매입금 4천만원을 외상매입금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문제 이런 거 풀 때 꼭 써야 되는 계정들에다가는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한번 딱 보고 이 장 써야겠구나 판단하니까 3,8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는데 나머지 금액 면제받았대요. 면제받은 200만원에 계정 이름 알고 계세요? 라고 그 물어보는 거죠. 계정 뭐였죠? 채무 면제이익 그렇죠? 그래서 분기에 입력하시게 되면 차변에다가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상생유통 해주셔야 되겠죠? 4천만원을 갚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갚았어요? 대변에서 보통 예금에서 3,800만원 보냈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했으니까 채무 면제 이익 해서 2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저도 또 똑같이 입력을 해 볼게요. 5월 12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상생이라 그랬죠? 유통으로 해주시고 금액은 4천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3,800만원 보내줬죠.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해서 2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5월 25일 거래네요. 당사는 한 주당 발행가액이 4,000원, 주식수는 5만주. 5만주의 유상증자를 통해 여기 우리 배웠던 용어 나왔죠? 유상증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발행해서 줬겠죠. 그럼 증자라고 얘기하면 증자, 자본금이 대변에 쓰여진다는,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자본금이 대변에 쓰여져야겠구나. 근데 여기 발행가액은 4,000원이지만 여기 액면가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배운 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더라도 대변에다가 유상 증자를 했다 했으니까 자본금하고서는 발행 그 주식수 5만주 곱하기 5만원, 아니 5천원, 5천원 곱하기 액면가액에 5만주라 그랬죠? 5만주 해주면 2억 5천을 갖다가 무조건 써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자본금이 증가한 거니까, 그죠? 근데 보통예금으로 얼마 받았대요?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지금 받은 거는 순서대로 써볼게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2억 원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다른 건 관두고 일단 요거만 봤을 때 자본금은 지금 2억 5천이 증가했는데 지금 보통 예금에는 2억밖에 안 들어왔죠. 그럼 5천만 원이 손해잖아요. 이런 경우 계정 뭐라고 써야 되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천만 원 써야 되죠. 근데 여기 지난번에 발행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가 있대요? 2천만 원 있다 그러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대변했던 계정이죠. 그러면 제가 상계 처리해야 되니까 먼저 있으면 얘부터 먼저 빼서 쓰세요 그랬죠. 상계 처리해서 없애놔야지 계속 이월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써주시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 2천만 원 먼저 없애주시고요. 나머지 그래도 돈 모자라죠. 걔는 뭘로 처리했는지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해서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분기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난번에 자본 규정하면서 여러 번 해보니까 좀 익숙하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 저도 똑같이 여기다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는 5월 25일이었었죠. 날짜는 5월 25일. 대변에 자본금은 2억 5천이 증가했었고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것은 2억 원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얘부터 먼저 2천만 원 있었던 거 없애버리시고 나머지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3천만 원 써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몇 번이냐면 자 6월 15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33의 주식 장부가액이 5천만 원이래요. 장부가액은 5천만 원인데 전부 4,700만 원에 지금 처분했다 그러죠. 그죠? 이것도 한번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뭐 어려울 거 없이. 자, 그러면 일단 장부가액인 단기 매매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단기 매매 목적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으로 써놨겠죠. 근데 걔를 처분하니까 대변에다가는 뭐가 없어지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 없애야 되죠. 단기 매매 증권 얼마짜리? 장부에 5천만 원이라 했으니까 5천만 원 쓰면 되시겠죠? 대신 얼마 받았대요? 4,700만 원에 처분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주식 처분 수수료 45,000원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됐다고 얘기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수수료는 좀 이따가 계산할게요. 수수료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계산하는 게 좋다 그랬었어요. 보통 예금에 얼마가 들어왔었어야 돼요? 4,700만 원 이게 들어왔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차이 나는 금액 300만 원 차이 나죠. 300만 원은 뭐가 되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해갖고 300만 원 이렇게 써야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수수료가 발생했대요. 발생한 수수료 45,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다면 통장에 입금된 것은 4,700만 원이 입금된 게 아니라 45,000원을 뺀 금액인 얼마? 4,695만 5천원이 입금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 금액이 아니라 이만큼 차감한 금액이 입금됐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단기매매증권 처분하면서 손실이 300만원 났는데 거기다 수수료까지 내라고 하니 여기다가 손실금액 수수료 얼마를 더 더해줘야 되겠어요? 45,000원은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04만 5천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게 깔끔하고 여기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서 수수료까지 계산해서 한꺼번에 하잖아요. 글쎄요, 제가 해보길 때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수수료는 맨 마지막에 다른 거 정리해 놓고서는 이렇게 차감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문제 푸는 방식은
뭐 개인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처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도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는 6월 15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을 했는데 얼마짜리 처분했냐면 5천만 원짜리를 처분했어요. 그러면 처변에다가 보통 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얼마가 됐냐면 4,695만 원 입금됐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차익 나는 거 얘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처분 손실로 해서 305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5,000원 금액 잘못 입력했네요. 4,695만 5천원 이렇게 됐죠? 그냥 엔터 치면 지금 안 고쳐진대. 어떻게 이거 고쳐지던데?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잖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딱 고쳐져요. 스페이스바였어요.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 세무 2급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이 5문제 나와요. 그리고 회계 1급까지 나왔던 기본 기초정보 입력 같은 거 그건 안 나오고 1번 문제 자체가 바로 여기 일반 전표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바로 연결돼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나온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라고 되어 있고요. 자, 6월 13일 거부터 보겠습니다. 6월 10 여기 뭘 봐야 되는지 또는 뭘 주의해야 되는지 제가 그거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6월 13일 당사가 제조한 전자제품이라 그랬죠. 대안하게 판매 매출이네요. 세금계산서 얘가 증빙서류죠. 증빙서류를 보고 부가세 유형 선택하라 했었잖아요. 그럼 매출액 세금계산서니까 11번 과세가 되겠네요. 자, 판매대금 전액 다음 달 말에 받기로 했대요. 외상거래네요. 별 이상한 사항 없죠?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우리 그 분계 유형은 그냥 2번 이렇게 누르면 다 자동으로 분계가 끝나겠죠. 뭐 특별한 사항 없으니까요. 자, 입력해 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은 끝났으니까 이번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6월 13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분계 유형은 세금계산서 있죠? 매출 세금계산서니까 11번 과세. 그 다음에 품목은 전자제품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량은 30개 단가는 50만원 거래처는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대한 쓰시고요. 발급했죠? 그러니까 해주시고 분계는 2번.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되게 평이한 문제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회계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책상을 카이마트에서 구입하고 구입 대금을 다음과 같이 법인카드로 구입했다고 나와 있네요. 자산 계정으로 입력하라 그러죠. 자산 계정이면 여기 회계부서에서 책상을 뭘로 기록하면 되겠어요? 비품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증빙서류가 뭐죠? 카드죠. 카드인데 여기 뭐 우리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하나 참고하셔야 될 거 팁이에요. 지금 문제 자체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그런 문제는 내지 않아요. 신용카드가 됐던 불공사항들 제가 일반 전표에서 입력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다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항목들이란 뜻이에요. 얘는 증빙서류가 지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죠. 매출이나 매입,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데 매입에 해당되죠. 그러면 매입에서 일반 카드, 그러면 부가세 유형은 57번 카과 선택하셔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산으로 계정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럼 얘도 별 특별한 사항 없는 아주 평이한 문제네요. 그래서 얘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7월 25일로 해주시고요. 7월 25일 부가세 유형은 매입의 카드 매출이니까 매입이니까 57번 카가로 하면 되겠죠.
책상 해주시면 되겠고요. 카과일 때, 현과일 때는 공급대가 입력하면 나눠지죠. 이렇게 해서 나누면 200만원, 20만원 나눠지는 거고요. 거래처는 카이마트라 그랬죠? 카이마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어디 걸로 했대요? 세무카드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세무카드 선택해 주시고요. 분기는 카드로 샀네요. 그럼 4번 카드로 누르면 미지급금 해갖고 돼 있고 뭐 고쳐주셔야 돼요? 언제로 뭘로 바꿔주시면 되죠? 비품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비품 이렇게 바꿔주시면 요것도 문제가 바로 다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는 3번 문제 보면 9월 15일 거래네요. 생산 부문 이런 거 주의하셔야겠죠. 만약에 비용 문제 나오면 얘는 500번대 처리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셔야 되니까. 매입 거래처 선물 접대비네요. 그죠? 전달하기 위해서 영선으로부터 선물 세트 매입하고, 자 전자세금 계산서 나왔죠. 매입인데 세금 계산서이면 51번인지 54번인지 구분하시라 그랬었죠. 딱 보니까 뭐예요? 접대비 관련돼서 얘는 불공사항이죠. 그러면 접대비 처리 다 해야 되죠. 그러면 부가세, 매입세까지 포함해서 자동으로 다 접대비로 처리되겠죠. 그거까지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돈 지급 아직 안 했대요. 그럼 얘는 미지급금으로 뜨겠죠. 계정을 바꿔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어차피 혼합분기 해야 되겠네요. 대금 중 3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게 됐으니까 미지급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기할 때 날짜는 9월 15일로 해주시고요. 자, 부가세 유형은 54번 불공 처리하셔야 되겠죠. 품목은 선물 세트라고 그냥 쓰면 되겠네요. 선물 세트.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50만원, 세액은 15만원, 거래처는 영선. 근데 영선이 없네. 연선이구나. 영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분기하고. 자, 그 다음에 FE 불공사유가 뭐였었습니까? 4번 접대비죠. 선택해 주시고요. 분기는 혼합을 해 주셔야 되죠. 혼합해 주시고. 자, 원재료가 아니라 뭘로 한다? 접대비 몇 번? 500번대. 자, 그 다음에 대변에다 이거에 대한 대금 뭘로 지급했다 그랬었어요? 3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30만원, 나머지는 나중에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겠죠. 미지급금 써주시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9월 22일 거래네요.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110만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입금되어 확인한 바 돈 금액은 비사업자인 김길동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죠. 그러면 되게 간단한 건데, 자 보세요. 보통예금 돈 들어왔잖아요. 서면에 뭐라고 써야 돼요? 그냥 보통예금 쓰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돈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는 어떻게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겠죠. 건별로 해서 판매한 거라면서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22일 할 거 입력하실 때에는 판매한 것으로 봐야 되니까 위 공급 자료에다가 공급가액에다가 100만원, 세액에다가 10만원 이렇게 쓰시고요. 근데 부가세 유형이 있잖아요. 얘 지금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몇 번 써야 되겠다? 건별 14번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입력하시고 분기할 때 차변에 보통예금 혼합 분기해가지고 보통예금 들어온 것으로 대변에는 매출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는 별도의 제품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고
현금 영수증도 없고 카드 발급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개인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자는 부가세 예수금 받은 거 그대로 납부하겠다는 뜻이지 않아요. 증빙서류 없이 자료 매일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날짜는 9월 22일 하시고요. 부가세 이용은 증빙서류가 지금 없는 거죠. 증빙서류 없는데 그 부가세 예수금 납부하려면 건별 입력하시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 다음에 내용은 뭘 팔았다 그랬었죠. 제품 팔았다 그랬으니까 제품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110만원 입력해 주시면 부가세하고 나눠지죠. 거래처는 안 넣어도 된다 그랬는데 혹시 몰라서 한번 써볼게요. 이름이 나와있나 안 나와있나. 이 사람은 김길동 있네요. 그죠? 일단 써주시고, 네, 분계는 혼합 분계를 해주셔야 되겠죠. 혼합 분계 제품 매출한 거에 대해서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지금 다 입금됐다 그랬었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되셨죠? 이 건별에 대한 거 한번, 건별에 대한 거 잘 나오지는 않던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문제를 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일반 전표 입력에서 5문제,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 5문제 됐죠? 그럼 15점씩 해서 30점이죠. 자, 이번에는 3번은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제가 말씀해 드렸던 10점이 나온다 그랬었어요. 보통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그거 3점짜리 2개, 4점짜리 하나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고, 요즘 트렌드는 대부분 다 부속서류는 한 문제만 내고 저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가 6점 내지 7점짜리 문제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건 한번 볼까요? 부속서류 자료인데 뭐에 대한 부속서류를 작성하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 1기 확정 신고 기간 동안에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라 그러죠. 근데 이 작성해서 입력하는 거는 별반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하게 여러분이 여기 구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환율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우리 선적하는 날짜 그 환율로 입력하라 그랬었죠. 그죠? 선적일이 근데 여기 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원화 환가일이라는 용어도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얘가 만약에 선적일 전에 돈이 먼저 들어왔다면 그 환율을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드렸었죠. 그래서 하나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ABC사에 수출한 날짜가 4월 6일이에요. 근데 돈이 들어온 날은 며칠이죠? 4월 8일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 수출신고 작성할 때 환율은 며칠 날짜를 적용한다? 4월 6일 우리가 씁니까? 선적일 날짜의 환율 얘를 적어 주셔야 돼요. 됐나요? 두 번째 DEF사에다가 수출할 때 날짜가 선적일은 며칠? 5월 1일이죠. 근데 여기 원화 환가일은 돈이 먼저 들어왔네요. 얘는 며칠이에요? 4월 30일이죠. 그럼 환율을 어떤 걸 적용해야 된다? 요거를 적용시켜 주셔야 돼요.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 베이징사에다가 6월 29일 날 선적을 하고요. 환가일은 6월 30일이죠. 그러면 선적일 날이 더 빠르죠. 그럴 때는 요거 선적일 날의 환율 얘를 적용시켜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주어진 자료들 그대로 한번 부속서류에다 입력해 보자고요. 문제는 여기서 어떤 거 입력하는지가 중요했지 입력하는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었죠. 한번 해보자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는 다 끝났으니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클릭하셔서요. 여기 수출 실적 명세서 중간쯤에 있죠.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기간은 언제라 그랬어요? 1기 확정이라 그랬죠. 그럼 4월부터 6월까지 입력하시고요. 수출신고번호는 그대로 입력해야 되죠. 여기 수출신고 명세서 나오면은 보편적으로 시간 잡아먹는 문제처럼 입력할 게 좀 많을 뿐이에요. 13042 10 044 689 그다음에
X, 여기 X라고 돼 있죠? X 이렇게 엔터 치시게 되면 자릿수 딱 맞춰가지고선 됐고요. 그 다음에 선적일자는 2020년 04월 06일, 통화코드는 USD라고 되어 있죠. 그냥 저 이렇게 USD 입력할게요. 지가 알아서 쳐지니까. 환율은 뭐 써주셔야 된다고요? 환율은 1150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외화는 얼마짜리였습니까? 5만 달러 써주시면 금액 나오죠. 거래처는 ABC사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거 입력 다 끝난 거예요. 두 번째 것도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여기는 1304-50-0114-70X. 그다음에 선적 일자는 2020년 05월 01일. 얘도 마찬가지로 USD 환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얘는 선적일보다 돈이 먼저 들어왔죠. 그러면 원화 환가일인 그날짜의 환율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외화는 6만 달러, 거래처 코드는 DEF4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13064252470441X. 날짜는 2020년 6월 29일. 얘는 차이나 CNY 위안화죠. 얘도 마찬가지로 선적일자가 먼저기 때문에 170 위안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0만 위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은 베이징, 베이징사 써주시고요. 다 됐죠? 이건 이렇게 간단해요. 중요한 건 뭐였었어요? 선적일날 환율을 쓰실 것인지 아니면은 원화 환가일을 써주는지, 그게 좀 문제였던 거죠. 끝났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저장해 하셔야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얘가 하이라이트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랍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고서 특별할 게 있나 한번 검토해 보고서는 입력을 할게요. 자, 다음은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래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고 돼 있죠. 점수 몇 점짜리예요? 7점짜리죠. 자, 매출 자료는요. 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 그러면 11번 맨 위에 있었던 과세 매출에다가 공급가액 8억 원, 부가세 8천만 원.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그대로. 특이한 사항 있습니까? 여기에? 없죠. 신용카드는 바로 밑에 보면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입력하는 칸이 있었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공급대가로 주어졌어요. 그럼 공급대가는 계산기로 나누기 1.1 하면 공급가액 5천만원, 그 다음에 매출세액 500만원 이렇게 입력되겠죠. 그래서 얘도 별다른 사항 없네요. 세 번째, 현금 영수증이라고 했네요. 그럼 얘는 두 개 다 합쳐야 되겠죠.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과세 표준은 6천만원, 공급가액은 6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내국 신용장에 영세율 매출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신용장에서 공급가액만 들어가니까 영세라는 항목에서 영세 세금계산서 발급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6천만원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직수출은요, 기타에다가 2천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근데 여기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대손세액 공제라고 그랬는데 여기 문제에서 대손세액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게 있고 시키면 안 되는 게 있고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랬었죠. 자, 문제 읽어볼게요. 과세제와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아래의 사유로 대손세액이 확정돼. 이건 참고 자료예요. 10년 동안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20년 9월 25일 부도 발생한 부도가 며칠 날 발생했대요? 지금 우리 부가세 신고하는 거 지금 뭐 신고하는 거죠? 부가세 신고하는 날짜는 2기 확정이죠. 그럼 부도가 발생하면 대손세 공제 신청하려면 몇 개월 지나야 된다 그랬었죠? 6개월 지나야지 신청할 수 있다 그랬었죠. 6개월이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안 지났으니까 얘는 지금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여기 10월 5일날 10월 5일인데 10월 5일날 소멸시효가 완성됐대요. 그러면 여기서 외상매출금이 2,200만 원이라면 이 중에서 우리는 200만 원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하게 되겠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세 어떻게 반영됐어요? 매출세액에서 그만큼 마이너스로 한 걸로 돼 있었죠. 그거 알고 입력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요 내용 보면서 제가 여기 매출 자료만 한번 쭉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입력해야 될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첫 번째예요.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 8억 원이라 그랬죠? 저 보세요. 이렇게 8억 원 입력하면 첫 번째 문제 패스. 두 번째는요. 신용카드하고 3번에 보시게 되면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개 합치면은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공급가액. 부가세는 600만 원. 왜? 문제에서는 지금 공급 대가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나눠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 그러면 여기 영세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는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부가세 이용으로 12번 눌렀던 거예요. 여기 공급가액 6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래요. 그 다음에 직수출한 거는요. 직수출한 거는 기타에 해당된다 그랬죠. 기타에다가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됐나요? 마지막 거 여기 대손세 가감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 한 칸 있죠. 여기선 뭐만 매출 세액만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되죠. 공제해달라고 했던 거니까 해당되는 게 얼마였었어요? 200만 원이었었죠. 마이너스하고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매출 관련된 자료 다 입력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자료도 한번 볼까요? 매입 자료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우선 전자세금계산서 일반 매입세액이라 했죠. 세금계산서는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하고 나뉘어진다 그랬었잖아요. 자, 일반 매입에다가는 공급가액 6억 1천, 그 다음에 6,100 그대로 입력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에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용 기계장치 매입 얘는 그대로 6천만원, 600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5인승 1000cc 넘어가죠. 얘는 불공사항이죠. 그죠? 불공사항이라 할지라도 여기 고정자산 임의는 똑같죠. 그래서 제가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얘는 일반 매입이 아니라 여기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여기 고정자산 매입 금액에 3천만 원까지 합쳐서 여기 다 9천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다시 빼주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하라고요. 자, 일반 매입세액은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었습니까? 6억 1천이라고 줬죠. 근데 얘는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계산 안 돼요. 그래서 보고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통과. 두 번째 고정자산 매입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불공사항이라도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니까 합쳐서 고정자산에다 포함시켜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9천만 원이라 그랬죠. 세액은 900만 원 됐나요? 자, 이 중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다 입력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위에 보시게 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얼마? 3천만 원. 그 다음에 여기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 자동으로 반영되죠. 여기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됐어요? 응. 그러면 매입 자료도 일단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 여기 뭐죠? 기타에 뭐가 나와 있나 또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이익이 예정 신고할 때 미환급된 세액이 300만 원이 있대요. 예정 신고 때는 우리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죠? 얘는 미환급된 거는 예정 신고 때는 그냥 계산해 놨다가 확정 신고할 때 반영해 주면 돼요. 자, 화면 한번 봐주세요. 화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예정 신고할 때 미환급세액 넣는 칸이 있죠. 여기에 여기에다가 그 금액 그냥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지금 현재 납부환급세액은 얼마로 계산이 됐습니까? 납부환급세액은 1,700만 원 나와 있죠. 근데 예정 신고할 때 우리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었대요. 얼마가 있었대요? 300만 원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여기 차가감 납부할 환급세액이 얼마 나왔어요? 1,400 계산됐죠? 환급 역시 처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납부할 거에 대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됐고요. 두 번째,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 세금계산서 원재료 구입분이래요. 근데 예정 신고할 때 여기를 공급가액 1,000만 원, 세액 100만 원짜리를 누락했대요. 그러면 여기 지금 확정 신고하는 거니까 여기 화면 위쪽 클릭해 보면 예정 신고 누락분은 이쪽에서 반영을 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매입 세금 계산서를 했어요. 원재료. 그럼 여기 매입 세금 계산서 누락분 여기에다가 얼마? 1,000만 원 누락한 거 이렇게 입력해 주고 그다음에 세액은요.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여기 매입세액에 대해서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 갔어요? 여기 화면이 어디 갔어? 왜 안 보여? 아, 조금만 안 보여.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에서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자료 합계금액만 여기 이렇게 반영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공제 받고 밑에 지금 차가감 납부할 세액 얼마로 바뀌었어요? 공제 해줬으니까 1,300만 원으로 바뀌었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뭔가 봤더니 매출 자료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분 매출 자료 중에서 지연 전송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매출 자료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에 따르면 가산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연 전송 가산세. 그걸 어떻게 봐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밑에 가산세라는 항목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전송 여기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공급가액 얼마래요? 이렇게 나오죠. 끝났어요. 세금계산서만 지연 전송됐기 때문에 밑에 보시게 되면 가산세 계산된 금액 반영이 되어가지고 15,000원만 띡 하고 나오고 끝났답니다. 자, 다시 세금계산서는 미발급하거나 지연 발급하거나 이렇게 지연 전송하거나 해당되는 말을 명확하게 알려줘요. 지연 전송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했는데 재날짜에 발급을 못했다는 뜻이죠. 그럴 땐 여기다가 하면 되고 만약에 세금계산서 자체를 지연 발급했다 그러면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산세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보고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입력해 보니까 부가가치세 입력하는 건 사실 별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죠. 그리고 이 7점인데요.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자세히 쉽게 입력하게 되면 7점 중에서 얘는 부분 점수 다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5, 6점 이상은 딸 수 있겠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다시 신용카드
요거요? 문제에서 제가 이제 답안을 보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법인이기 때문에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대요. 그래서 안 해도 점수 채점 안 하겠대요. 근데 의미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척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요거 매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한 거에 대해서 1.3% 개인 사업자 직전 연도 10억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들은 공제해 준다 그랬죠. 이 금액을 여기다가 얼마? 6,600만 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안 쓰셔도 됩니다. 되셨죠? 노력한 거에 대한 성실 신고 부성실이 왜 없느냐면 다 제대로 발급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건 문제 몇 개를 좀 풀어보셔야 구분을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헷갈려요.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 연말정산에 대한 거죠. 연말정산에 대한 거 10분 쉬었다가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결산자료 입력이라 그랬었는데 회계 1급에서는 결산자료 입력이 3문제 나왔었고요. 근데 보니까 일반 전표 입력도 5문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5문제, 부가가치세는 그냥 10점. 그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문제가 세무 2급에서 5문제가 나와서 똑같이 15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결산 요거만 연습해보면 이거 별것도 아닌 건데 점수 배점이 높으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영업사원 출장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문제네요. 가입 당시 7월 1일 날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한 후 비용 처리했다. 비용 처리법이죠. 자, 얘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선불로 지금 보험료 납부한 거죠. 그러면 보험료만 보더라도 지금 1,000만 원 중에서 지금 올해 거 보험료가 있고 내년 거 보험료가 있죠. 선불은 지금 계정 우리 쓸 수 있는 거 두 계정밖에 없잖아요. 선급 비용 아니면 선수 수익.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지금 비용 얘기죠. 그럼 선급 비용 써야 되겠구나. 선급 비용은 자산 기점이면서 내년에 낸 거 얼마 낸 거예요?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차변에 선급 비용 500만 원 쓰고 비용 그만큼 빼주면 되겠죠. 근데 얘가 500번인지 800번인지 주의하셔야죠. 얘 영업사원이라 그랬으니까 판관비 보험료를 빼주셔야지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입력하실 때 부가가치세도 끝났으니까 일단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우리 결산 처리 좀 해야 되니까 날짜는 며칠? 12월 31일자 수송분기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드렸죠. 차변에 성급비용으로 해서 금액은 얼마? 5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험료 해가지고서 800번이죠 얘는. 800번으로 500만원 이렇게 분기 처리해주면 손익이 이연에 대한 문제 하나 간단하게 끝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9월 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3%의 이자율로 1년간 차입했다. 이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1년 후 보통예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얘는 돈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그럼 얘는 손익의 이연이 아니라 손익의 예상이죠. 손익의 예상이면 계정은 두 개밖에 쓸 수가 없죠. 미수 수익이든지 미지급 비용이든지.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거 비용 얘기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돈 빌렸다면서요. 그럼 이자 비용 발생하겠네요. 이자 비용 얼마 발생했어요? 4개월 동안. 2억 원에 3% 하면 얼마 나오죠? 2억 원에 곱하기 3% 하면 600만 원이죠. 600만 원. 한 달에 그러면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인데 지금 4개월이잖아요. 그죠?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치. 그러면 20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이자 비용은 얼마로 계산된다는 뜻? 차변에
이자 비용에서 2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대변에다가는 돈 아직 안 줬다면서요. 미지급 비용 이렇게 쓰면 되겠죠. 200만 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거 간단하게 입력 끝났잖아요. 됐나요? 그럼 저도 똑같이 입력해 볼게요. 차변에 이자 비용 써주시고요. 금액은 200만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비용 써주시게 되면은 200만원. 끝났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당사가 기말에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문제인가 보네요. 다음과 같다. 추가 정보를 고려하여 결산에 반영해 보세요. 그랬는데 지금 기말 재고,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다음에 기말 제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 다 입력해야 되겠죠. 보통 결산 자료 입력에서 추가 정보가 없었다면 요 숫자 그냥 입력만 하고 하면 끝났는데 세무이익에서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회계 1급 때는 그냥 해줬지만, 자 이번엔 첫 번째 거 원재료에 대한 얘기인데,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지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건너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재고는 우리 원재료 재고에다가 포함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원재료 재고에 이하고 합친 금액을 갖다가 입력해 주셔야겠죠. 입력하는 건 똑같아요. 기말 정리 결산 자료 입력에다 입력하는데 150만 원을 입력하면 안 되고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을 입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품 적성품이라 그랬죠. 위탁품이란 말로도 쓴다 그랬었어요. 위탁품 같은 경우에 수탁업자들이 보유 중인 위탁 판매 용도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판매 됐어요? 안 됐어요? 판매 안 됐으면 우리 기말 제품에 여기는 그냥 위탁 맡겨놓은 재고라 그랬었죠. 판매가 되면 모를까? 그럼 이 금액도 이 금액하고 두 개 합쳐 주셔야 되겠죠. 그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 내용 파악했으니까 여기는 됐고요. 얘는 어디서 입력하셔야 돼요? 결산자료 입력해서 지금 입력할 차례죠.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하시고요.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얼마로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 두 개 합친 금액 344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제공품에 대한 건 이슈가 없었죠. 제공품 쭉 내려가 보면 밑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여기 있어요. 여기다 630만원 입력해 주시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650만원하고 485만원 두 개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기말 제품 재고액은 1135만원. 얘는 기말 재고 금액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지식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근데 내용은 배웠던 건지라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 했으니까 4번 문제,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추정률을 적용해서 보충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길어. 대손 충당금 설정하라 돼 있죠. 추정률은 몇 퍼센트? 1%. 근데 얘는 문제에서도 친절하게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 메뉴만 이용하래요.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서 위에 보시면 대손상각 나와 있죠. 클릭해 보시게 되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잔액 나와 있고, 대손 충당금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매출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만 하라 그랬죠. 그죠? 그럼 외상 매출금은 여기서 스페이스바 이렇게 다 눌러야죠. 나타나면 안 되니까. 뭐만 해주라 그랬으니까. 얘만 해주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결산 반영된 거 보이시나요? 결산 반영 누르게 되면 여기 어디 갔어? 외상 매출금 잔액에 지가 알아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요것도 됐고요. 그냥 결산과 관련된 문제 이제 하나 남았네요. 5번 문제. 결산 마감 전 영업권 무형자산이죠. 잔액이 지금 3천만 원이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20년 5월 20일에 취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형자산에 대해서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할 것이고 내용 연수는 5년이라 썼네요. 상각 시 1월 미만은 그냥 1개월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자, 봐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12월 31일 여기 무형자산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를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일단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내용 연수는 몇 년이죠? 5년이죠. 그럼 매년 얼마씩 상각이 돼야지 됩니까? 600만 원씩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무형자산을 1년 동안 중에서 우리가 취득한 날짜가 언제예요? 5월 2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2개월 중에서 5월 한 달 미만은 한 달로 그냥 취급하기로 했으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손으로 계산하실래요? 아니면 1월부터 4월까지 12에서 4개월을 빼줄래요? 그건 여러분 마음. 그럼 여기 12하고 우리가 삼각해야 되는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8개월만 하면 되겠죠. 요거 하면은 지금 금액이 얼마가 계산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계산기 두들겨 보면 600만 원 곱하기 8 나누기 12 하니까 400만 원 나오네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차변에 뭐라고 쓰셔야 되고요. 무형자산 생각할 때에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얘 선택해 주셔야 되죠. 40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 뭐라고 해주셔야 돼요. 얘는 직접법이라 그랬어요. 무형자산은 상각할 때 직접법을 사용했으니까 영업권 해갖고서는 얼마? 4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입력해 볼게요. 얘는 일반연표 입력에서 입력해야 되니까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해가지고 400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영업권 400 이렇게 얘기하면 끝났네요. 지금 5가지 입력을 다 했는데 여러분 또 혹시 실수할까봐 지금 제가 아까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고서 F3 아직 제가 안 눌렀죠. 5문제 중에서 다 입력하는 건 좋은데 입력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결산자료에서 F3 눌러야 돼요. 맨 마지막에 아시겠죠? 자, 왜냐면 F3 누르는 자체가 결산 마감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 안 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 12월 30일 날 수동분기 입력 다 끝났죠? 그죠? 얘는 나가고 여기도 더 이상 입력할 거 없죠?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전표 추가 눌러서 결산 분계 마감 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결산 문제까지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거 5번 문제는 2020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된 등등 문제와 같대요. 15점짜리죠. 점수가 아주 커요. 자, 문제를 보니까 지금 내용이 급여에 대한 내용이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급여에 대한 처음에 사원 등록하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등록하는 게 한 세트 문제,
두 번째는 급여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작성하는 게 한 문제. 그다음에 연말정산자료 입력하는 거 한 문제. 이런데 연말정산자료 입력하는 건 무조건 나오고, 그다음에 추가로 그 두 개 중에 사원 등록이나 급여 둘 중에 하나 나온다 그랬죠. 여기 급여로 지금 이 문제에서는 5점짜리로 나왔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급여 자료 보고요. 수당 등록 해주라 그랬고요.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자료가 있길래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봤더니요. 자, 우리 좀 이따가 요거 설명 제가 드리고 난 다음에 급여 자료에서 수당, 공제, 요 항목들하고 똑같이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기본급은 보통 기본적으로 나와 있을 것이고요. 나와 있든 안 나와 있든 이게 다 맞춰줄 거예요. 그다음에 직책 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뭐 연장 수당 많이 봤던 것들이죠. 근데 특이한 게 나와 있네요. 기업 연구소, 연구 부조비 요거를 갖다가 이따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여기 공제 항목 중에서 뭐 해당되는 게 있나 봤더니 공제 항목 중에서는 특별하게 없죠? 여하튼 여러분들은 여기 급여 명세서하고 똑같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이제 내용 한번 볼까요? 수당 등록 시 급여 명세서에 적용된 항목 이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루 체크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래요. 즉 이하고 똑같이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당사는 모든 직원에게 식대 지급하며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니까 비과세로 등록하라는 뜻이겠죠. 세 번째,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 지급하며 실제 발생된 시내 교통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니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혜택 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당사는 기업 부설 연구서 법적 요건 충족했다고 되어 있고요. 연구 보조비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 얘도 비과세로 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전월 미환급세 18만원 이건 앞에다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했던 항목이죠. 이걸 반영해서 해보래요. 그 다음에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하지 않는다. 또 있나? 없죠? 이건 연말정산이니까. 자, 여기 급여 자리에서 입력하라 그래서 5점짜리로 나와 있네요. 자, 전체 화면에서 우리 원천징수에서요. 여기 급여 자료 입력 클릭해 보세요. 자,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 하기 전에 수당공제라고 하는 것부터 우선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수당공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 기본급 있었죠. 그 다음에 상여 있었나요? 상여 없죠. 그럼 여기다가 사용 여부에서 얘를 부 여기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책수당 있고요. 월차수당 있나요? 없죠. 월차수당도 부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식대는 지금 비과세로 등록되어 있죠.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로 등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연장수당 야간 근로수당이죠. 야간 근로수당도 그대로 얘 이름을 갖다가 똑같이 연장 수당 이렇게 바꿔줘야지 이름이 똑같겠죠. 뭐 내용이 이거겠지만은 아니지. 연장 수당에 대한 게 뭐 나왔었나 여기서? 이건 생산직에 대한 게 아닌가 본데요. 다시 야간 근로수당 얘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얘를 갖다가 야간 근로수당 지금 이름이 없어요.
사람 헷갈리게 해놨다. 자, 여기서 주는 여기 연장수당은요, 별도로 등록해야 되는 항목이고, 문제에선 야간 근로수당 없다 그랬죠. 얘 부로 표시하세요. 부. 그 다음에 여기 항목에다가 과세, 그 다음에 항목은 연장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얘는 급여 항목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연장수당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있어요? 마지막에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비과세를 선택해 주시고요. 똑같이 입력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여기 기업연구소 해놓고,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 그 다음에 유형은요, 유형을 갖다가 지금 비과세를 했기 때문에 유형은 급여에 해당, 아니 뭐라고 써있죠? 똑같이 써야겠네. 회사에서 유형을 쓰는 거니까 기업 연구소 해놓고 연구보조비. 자, 그 다음에 엔터 치게 되면은 여기 여기 F2를 한번 눌러보세요. F2 누르시게 되면 기업 연구소 연구보조비 지가 알아 딱 조회하죠. 조회해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딱 이렇게 비과세 코드가 지가 알아서 딱 설정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사용할 거니까. 됐나요? 비과세 항목은 조회하면 그 해당되는 명칭이 명확하게 얘가 알려준단 말이죠. 그대로만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서 준 자료들은 다 입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공지 항목에 대해서 별 손댈 거 없고요. 됐나요? 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급여에 대한 금액은 지금 9월달 거를 지급하고 있었죠. 9월을 선택하시고요. 급여는 언제 지급한다고 나와 있나요? 급여 지급일 9월분이라고 나와 있죠. 문제 처음에 김현철의 9월분 급여 명세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급일은 며칠로 나와 있어요? 지급일은 10월 10일이죠. 문제에 그 9월분 급여 명세서 이름 김현철 지급일 10월 10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지급 연월일은 10월로 해야 되겠죠. 10월 10일로 해주시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김현철 씨 거니까 자, 기본급은 얼마? 250. 직책수당은 30. 그다음에 식대 15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30만원, 연장수당 20만원, 연구보조비 30만원. 그러면 입력 다 끝났죠. 그리고 지급총액 375만원 딱 맞게끔 되어 있고요.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 그대로 따라서 입력만 해주세요. 거기 국민연금은 146,250원, 건강보험료 104,97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750원 자동 계산됐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114,430원, 지방소득세, 농특세는 있나요? 없나요? 없죠?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수당 공제는 없었으니까 항목 다 했고 나온 결과도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대로 다 입력이 끝났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급여는 끝났으니까 하나 더 해야 되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불러오기 하셔야 되겠습니다. 귀속기간 9월달 거였었죠? 9월달 거. 자, 지급은 며칠 날 했어요? 10월 10일 날 했죠? 그럼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금액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다 그러면은 요 구탱이 왼쪽 맨 밑에 전월 미환급 여기다 그냥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금액 18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그래도 돈 남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 5점짜리 문제인데 내용만 잘 입력해 주시면 내용은 되게 단순했던 거랍니다. 됐고요. 데이터 저장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거 연말정산 자료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보시게 되면 2020년 6월 1일 입사한 중간에 입사했네요. 최민국씨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와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대요. 전 근무지를 반영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어디서 지금 이 사람의 전 직장에 대한 자료는 소득명세에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세 주택 임차한 거에 대해서는 월세 주택 임차 명세서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해당되는 거 연말정산 자료에서 입력해 주세요. 이게 나와 있고요. 최민국은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은 없다고 합니다. 자, 자료를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자료를 연말정산 자료에다가 그대로 입력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클릭해 보시고요. 자, 여기 4번이 몇 번이라 그랬냐면 102번이라 그랬죠? 최민국 씨 것만 불러와서 바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 직장에 대한 자료는 맨 앞에 소득명세에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소득명세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종전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자료에 주 안전양회라고 되어 있어요. 현? 됐죠? 주 안전 양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11486061122. 그 다음에 근무기간은요 2020년 01월 01일 서부터 2020년 05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급여는 얼마였었냐면 1800. 그 다음에 상여는 200.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다음 페이지에 적혀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부터 해서요. 건강보험료는 78만 5천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는 49,60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는 13만 4천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96만원. 입력됐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정세액 넣어주라 그랬었어요. 여기 기납부세액에다가는 결정세액인 24만 5,876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24,587원. 이렇게 1월부터 5월까지 여기 지금 최민국씨에 대한 자료를 다 입력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연말정산 입력 클릭해서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전 근무지에서 받았던 급여와 여기 급여 받은 거 두 개 합쳐서 자료들이 쭉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는 앞에 또 배웠던 내용대로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검토하면서 입력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 입력하기 전에 자료 내용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이쪽 가만히 보니까 특별세액공제부터 쭉 나와 있죠. 주로 이 내용들이니까요. 자, 보험료 중에서 자동차 보험료,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는 그냥 보험료 자료에다가 7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축성 보험료는 입력하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거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의료비에서 치료 목적으로 허리 디스크 수술비 360만 원, 얘는 다 들어가 되죠. 보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으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에서도 의료비는 중복공제 가능하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료 요양 목적이 아닌 한약 구입비, 한약 구입비는 들어가면 안 되죠. 치료 목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지금 55만 원 나와 있죠. 얘는 얼마까지만? 그렇죠. 요런 게 시험 문제예요. 입력하는 건 자리만 알면 되니까. 요것만 한번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5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준다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학원 등록금, 본인 거는 다 금액 상관없이 다 공제해 준다 그랬었죠. 대학원 교육비에다가 본인 거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학원비, 영어 학원비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 사설 학원비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그 다음에 자기 본인까지 사설 학원비 공제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요, 여기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해줘요. 근데 지금 여기 업무 관련성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서 그래서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 이건 상관없이 다 되겠죠?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3,4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의 비용 해당. 저기 자기 카드로 긁긴 했지만 이 중에서 800만원은 본인 게 아니라 법인에서 쓴 돈에 대한 돈 돌려받았겠죠. 그럼 자기 그 연말정산할 때는 법인으로부터 벌써 받은 비용은 공제 신청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400 중에서 여기 800만 원은 빼주셔야 돼요. 그럼 얼마만 되겠죠? 2,600만 원만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용카드는 법인에서 공제받은 건 빼고 2,600만 원만 입력해 주시고, 허리 디스크 수술비는 포함시켰으니까 상관없겠죠. 중복공제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현금 영수 중에서 250만 원, 이중 30만 원은 250만 원 다 현금 영수증에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대중교통에 30만 원, 그다음에 공연 관람 12만 원 빼주고 나머지 차액 얼마죠? 42만 원이니까 208만 원만 입력해 주셔야겠네요. 그죠? 이따가 나누어서 입력해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월세에 대한 거는 월세 입력하면서 해당되는 자료만 그대로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보고서 요 내용 반영해서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료부터 볼까요? 보험료는 지금 본인 거 자동차 보험료, 여기 본인 거에 대해서 75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저축성 보험료는 안 됐고, 그 다음에 의료비 더블 클릭하셔서요. 해당되는 데에서 본인 거 치료 목적 360만 원이죠? 본인 거 36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경 구입비는 이것도 본인 거겠죠? 그럼 50만 원만 하면 금액 얼마죠? 450만 원 하니까 10만 원만 입력해 주셔야겠네. 이렇게 본인 거니까요. 안경도 의료비 적용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도 더블 클릭해서 보시고요. 대학원 본인 거죠? 본인 거는 대학원 등록금 전액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1,0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영어 학원비는 해당 사항 없죠? 본인 것만 입력하고 땡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얘도 클릭하시고요.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종교단체 어디 있습니까? 쭉 내려가서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맨 밑에 있네요. 당해 기부금에다가 300만원 입력해 주시고, 종교단체 외라 그랬었죠? 종교단체 외 기부금에다가 여기다 1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넘어가야겠네요. 여기 확인 누르시고요. 신용카드는 소득공지에 있었죠? 왼쪽에 신용카드 사용에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3,400만원 중에서 얼마를 뺀다? 800만원 빼주시게 되면은 2,600만원이라 그랬죠? 신용카드 2,60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에서 일단 대중교통 이용분은 30만원이라 그랬죠? 대중교통 이용분 30만원 여기다 나눠서 입력해 주시고요. 12만원은 공연 관련된 공연 어디 있어요? 도서 공연 여기다가 12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금액 다시 250만원 현금 영수증 사용한 것 중에서 42만원 빼줘야 되죠. 208만원은 현금 영수증에다가 208만원 이렇게. 지금 공제해주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나눠서 입력해 주셔야지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장 다 끝났고요. 확인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월세. 월세는 밑에 위에 보시게 되면 탭에 월세 주택임차 되어 있죠. 클릭하시고요. 월세 공제 임대인의 이름은 임부자 입력해 주시면 되고, 주민등록번호는 631124 165498. 유형은 다가구 주택. 유형은 F2 누르시면 다가구 주택 있나요? 다가구 2번이네요. 선택. 면적 계약은 52. 주소지는 서울시 어디 봤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1. 계약기간은요 2020년 1월 1일부터 종료일은 1년 동안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월 절세 70만원, 연간 총 지급액은 840만원.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낸 금액은 840만원 전체 다 연간 월세액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전월세가 끼어 있으면 그 아래쪽에 있는 임대차 계약률이 전세 이것도 다 들어줘야 되나요? 전월세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월세 낸 것만 공제해 주는 거니까. 밑에 전세 보증금이나 이런 거 기입할 필요 없나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따로 있어요. 전세 보증금? 그 아, 이건 그거는 월세액이 아니라 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거주자 간 주택 임차 차입금이죠. 여기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왜냐면 어쨌든 간에 거기 건물주로부터 전세금 못 낸 것만큼 빌린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정리하는 거예요. 월세, 순수하게 월세를 갖다 여기다 쓰면 안 돼요. 문제 나온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뭐 하기야. 나오면 모를 일이니까. 제가 출제 저희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840만원 입력해 주시면 얘도 자료 입력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전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월세 공제에서 요 밑에 나와 있죠. 한도가 750만원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막상 이렇게 천천히 입력해 보니까 좀 연습해 보면 틀릴 거는 아니겠죠. 많이 중간중간 틀릴 거 가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면
다음번에 또 오면 돼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